자, 그동안 안녕하셨죠? 이번 시간에는 제15장 하천 측량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천 측량의 개요인데요. 일단은 하천 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 자체는 우리가 다양한 하천들이 있는데 하천이 생긴 형태, 형상이죠. 형상이란 부분하고 또 하천의 수위가 상당히 중요하죠. 하천의 치수나 이수라고 얘기하는 하천의 수량에 의해서 우리가 홍수가 범람이 되거나 또는 하천에 가져진 물을 이용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수위라는 측면 또 하천이 생긴 단면 또 하천의 유속과 관련되어 있는 구배 이런 것 등을 관측을 해서 아직까지는 3차원으로 측량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요. 법적인 형태에서는 일단은 구성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하천의 평면도하고 종횡단면도를 작성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이 일정 구역별로 하천이 생겨 있는 이제 평면도라면 2차원 상태에서의 하천의 형상을 얘기를 할 거고요. 하천의 모양, 폭 이런 것들을 정할 거고 종단면도, 횡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어떠한 구배, 단면 이런 것들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천의 유량이나 수심이나 구배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또 이런 것들 하는 것 동시에 이제 하천의 유속 또 하천의 어떤 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하천의 부유물 또 기타 하천에 부속되어 있는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각종 수공학적 설계 댐이라든지 하천에 여러 부속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이런 시설들이나 시공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일련의 자료들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 하천 측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천 측량의 순서 방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지도상에서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지도상에서 계략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걸 도상 측량 계략적인 현황을 조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을 따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하천에 대해서 그동안 하천 주변 지역의 기상청이라든지 또는 국토교통부라든지 또는 환경부에서 계측했던 강수량 정보나 또는 홍수에 의해서 피해가 된 적이 있는지 그 피해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수량 다음에 홍수에 의한 피해 이력 같은 것들을 조사하는데요. 홍수 범람에 의해서 하천이 범람을 일으켜서 홍수위가 발생이 된 기록들을 남길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되는 구조적인 구조물로서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주변에 이제 하천 인근에 사시는 거주민들 있죠. 거주민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범람이 일어났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들을 구축을 할 때 이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이 자료조사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하천의 평면도 또는 종횡단면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준점들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기준점들을 설치하기 위한 선점과 이제 표시를 기준점들을 내려놔야 될 텐데 그런 조표 작업 하는 게 현지 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평면 측량, 즉 X, Y 각종 위치 등에 의한 부분들을 보통 삼각 측량이나 트래버스 측량에 의해서 실시를 시작하고요. 다음에 하천의 구배 같은 것들을 측량하기 위해서 레벨 측량 또는 유량 측정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유량이라면 Q는 유속하고 단면적이잖아요. 그죠? 하천의 평면 측량하고 수준 측량을 통해서 어떤 하천의 단면적이 구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유속들을 실제적으로 관측을 통해서 유량을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또 부속되는 기타 측량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부분이 좀 자주 나와요. 평면도의 작성 범위. 도대체 하천 측량을 할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측량의 범위로 잡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아주 잘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 체크 잘 해놓으시고 일단 하천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천의 치수 목적이나 이수 목적으로 이렇게 하천을 우리가 고수부지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형태들로 단면을 나눴을 때 지금 그림과 같은 형태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천의 고수부지의 높은 부분, 요거를 첨단 또는 천단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하천이 이제 이렇게 흐르겠죠. 하천이 흘러내릴 테고, 일단은 이거를 제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이 사는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이 하천을 고수부지의 첨단으로 이 구성을 해서 이 안에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거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깥에 이 제방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깥에 살고 있는데요. 이 잘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 바깥에 살고 있는데 여기를 제방 바깥에 우리가 거주한다고 해서 제내지라고 하고요. 제방 안쪽으로 이제 하천에 물을 가둬놓고서 범람을 방지할 시설들을 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제방을 통해서 막아내는데 그 부분들을 제외지라고 한다는 거. 이 명칭에 해당되는 범위가 어디인지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제외지 같은 경우는 물이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물이 있고 있는 부분. 제내지는 물이 없는 부분이다. 없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수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이렇게 제방이 있을 때 제방을 기준으로 제방 내부를 제외지라고 하고요. 제방 바깥을 제내지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하천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제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공 하천이나 우리가 홍수 범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냈을 때 제방이 있는 부분, 그거를 유제부라고 합니다. 유제부, 제방이 있는 부분. 그 유제부는 제외지 전부, 즉 이 제방의 안에 제내지 전체, 제외지 전부하고요. 제내지에서 제방을 기준으로 평면상 약 300m까지 범위까지를 측량 범위로 해서 하천에 종속되는 평면도 작성 범위로 간주하고요. 제방이 없는 부분은 홍수가 영향을 주는 구역보다 약간 넓게 측량을 한다라고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 보통 우리가 이 두 가지를요 하천 측량의 평면 측량의 범위로 보고 있고요. 하천 평면 측량의 범위로서 보고 있고 이 제방이 있거나 없는 부분을 따라서 구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하천 공사하는 경우에는 보통 하구에서 상류에 홍수 피해가 미치는 지점까지를 또 범위로 잡고 있고, 네 번째 사방공사라는 게 있어요. 사방공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강에서 이 흙이나 모래 따위가 이제 이런 비바람에 씻겨서 우리가 퇴적작용을 하면서 흘러내리죠. 흘러내려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무나 심거나 돌을 쌓거나 하는 공사들을 사방공사라고 하고요. 사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강의 하천의 근원이 되는 수원지까지의 범위를 평면측량의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요즘에는 사방 댐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신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 인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해운공사, 해운 같은 작업들을 위해서 바다 위에서 이제 물류들을 수송하기 위하나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한 배들을 띄우기 위해서 해운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러한 하천 개수공사에서는 바다와 인접하는 하구까지의 범위를 하천 측량의 범위로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천의 이런 평면 측량을 통해서 우리가 하천의 구배 등을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의 기준점들이 좀 설치가 되는데요. 먼저 이제 수준 기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준 측량을 할 때 벤치마크라 했던 수준점 있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수준 기표는 지반이 침하되지 않고 교통 장애가 되지 않는 견고한 장소에 선정을 해서 양안이라고 되어 있죠. 양안은 하천의 양쪽 기슭을 예래합니다. 그래서 하천이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면 하천이 흐르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좌측을 좌안이라고 부르고요. 우측을 우안이라고 부르는데 하천 양안에 이런 기준점들을 각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거리가 5km마다 이렇게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관측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 특히 하천의 수위 관측을 하는 지점에서는 필히 설치해 놔야 된다라는 거 알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리표라는 게 있습니다. 또 거리, 하천의 이제 평면 측량의 범주를 정할 때 거리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천의 중심에 따라서 직각으로 설치하고 하구나 하천의 합류점으로부터 100m 또는 200m마다 설치하고, 또한 이런 거리표 있죠. 거리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우리 열차 같은 경우 다닐 때 어디 이제 기점에서부터 노선 측량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 남아있는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진행된 거리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하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통 1km마다 돌로 이루어져 있는 석표를 매설을 하고 그 중간에 나무 말뚝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거리표들을 하천 평면 측량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종단 측량하고 횡단 측량인데요. 일단은 종단 측량은 종단 면도를 만들기 위한 측량이죠. 종단 면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 방법이고, 횡단 측량은 횡단 면도를 만드는 거고, 하천에서 측량에서의 종단 측량은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의 양안, 좌안이나 우안에 설치된 거리표하고 양수표는 하천에 해당되는 하천의 수위 등을 관측하기 위해서 눈금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기둥으로 눈금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하천 홍수 같은 거 발생이 될 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쭉 하천의 교각이나 또는 수위 관측소 이런 쪽에다 설치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양수표라고 하고요. 기타 중요한 장소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왕복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출발했던 높이의 기준점에서부터 아까 벤치마크로 했던 수준 기표로부터 출발을 해서 다 재고 다시 와서 폐합차를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4km 왕복에서 유조부, 제방이 있는 부분이나 제방이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조부에서는 요것도 좀 잘 나옵니다. 이 부분 보기 문제로 잘 나오니까요. 유조부에서는 10mm, 1cm 당 오차 정도로 거의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요. 제방이 없는 무조부의 경우에는 15mm, 즉 1.5cm 정도, 급류부에서는 2cm 정도의 오차를 허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종단 측량을 실시할 때 거리와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축척을 좀 달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하천이 좀 길다 보니까요. 그래서 거리의 부분들은 1000분의 1로서 좀 더 소축척의 지도로 소축척을 도입해서 종단 측량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를 하고, 높이에 대한 값은 좀 더 확대되어 있는 100분의 1로서 종단 면도를 만든다. 다음에 횡단 측량 같은 경우는요, 보통 좌안을 따라서 거리표를 기준으로 측량을 실시하고요. 간격은 10에서 20m마다 측량을 실시하게 되고 있고, 횡단면도 작성은 축척은 종단면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유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종단 측량에서 다루고 있는 유죄부, 그다음 무조부, 유조부 요 부분에 대한 범위 10, 15, 20mm 하고요. 각 축척에 대한 범위들 요것들을 좀 약간 상기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이제 하천에서 앞서 봤던 종단, 횡단, 노를 만드는 수준 측량업도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구배라든지 하천의 이제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또 유속이 얼마나 되는지, 즉 하천의 단면적과 그죠? 이 Q를 구하기 위해서 하천의 단면적과 유속이 좀 측정이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수심 측량이라는 부분들. 과거에는 이제 깊을심, 얕을 천 해서 심천 측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해당 대로 여러분들이 대응 시험 문제에서 심천 측량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수심 측량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심 측량은 일단 수면으로부터 하상 또는 해저까지 연직 거리를 측정해서 수심을 구하는 측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하천하고 해양하고 좀 구분을 돼서 측량을 실시하는데,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수심 측량은요, 말 그대로 하천의 단면도를 얻기 위하다. 특히 무엇보다도 종단면도,
또 구하기 위하거나 횡단면도에서는 구배가 나오겠고요. 종단면도에서는 하천의 수심 깊이가 나오겠죠. 하천 폭과 수심이 얕은 소규모 하천에서는요, 측간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 왼쪽에 1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사운딩 폴이라 불리는 이런 기둥 같은 거, 눈금이 있는 기둥을 가지고 이제 재기도 하고요. 또는 측량하기 위한 추, 사운딩 리드라는 걸 이용해서 추를 박아서 이렇게 밑에다가 하천의 수면으로부터 쭉 추가 이제 실이 달려 있는 추니까요. 추를 쭉 내려서 하천의 저면에 닿으면 그때 그만큼 내려갔던 실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하천의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요, 이렇게 드론 같은 것들을 달아서 하천 측량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GPS 같은 거나 위치를 결정을 해서 밑에 초음파 수심 측량 장치를 설치를 하고요. 원하는 위치에서 수심의 깊이를 관측했을 때 그 지점에 대한 평면 위치는 이 GPS, GNSS 위치를 GNS 기법을 적용을 해서 좌표를 취득하게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수심의 깊이도 측량하게 되죠. 해양 쪽에서는요, 일단은 하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구, 또 연안 해역 이런 부분의 광범위한 지역의 해저 지형의 형태들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해양 수심 측량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넓은 범위이기도 하고요. 앞서 봤던 측간이나 측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천의 수심을 간단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고, 좀 더 광활한 범위들을 좀 더 편리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장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에코 사운더라는 음향 측신기라는 장치를 이용합니다. 음향 측신기 같은 경우는 수면에서 일단 초음파를 발사하고요. 해저면에 도달한다 반사돼서 그 신호가 다시 수면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요, 수심으로 환산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보통 얘가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시간이 있겠죠. 시간이 있을 때 이 초음파의 속도가 있을 거예요. 초음파의 속도가 있을 거고, 되돌아갔다 왔을 때 그 시간 차이가 있겠죠. 시간을 차이를 델타 t라는 거를 곱해주면 이제 수심이 미터가 나오는데요. 왕복하니까 이 2분의 1을 나눠줘서 계산하게 되는데, 보통 이 에코 사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서 빔이 나와서 내가 다니는 진로되는 방향에 의해서만 수심이 관측되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빔이라고 그래서 다양한 빔이, 수심빔이 여러 개의 여러 개의 범위로서 이렇게 관측돼서 스캐닝 하듯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스캐닝 하듯이 넓은 범위를 수심을 관측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한 멀티빔 에코 사운더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일빔보다는 멀티빔 에코 사운더가 좀 더 가격이 좀 비싸겠죠. 상당히 비싼 장치고요. 이런 멀티빔을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요, 이렇게 다양하게 넓은 범위들을 신속하게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과 비용 등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장비 구입에 필요로 하는 장비 구입 비용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해양 수심 측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측량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잠깐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이런 수심 측량을 하기 위한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심 측량뿐만 아니라 바다에선 다양한 측량 방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양 측량을 실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본적으로 해도를 작성할 목적으로 측량이 많이 이루어지죠. 해도는 무엇보다도 선박의 운항을 위해서 해저의 깊이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박의 운항이라든지 또 해양 개발 사업들, 자원 같은 것들을 좀 추출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다양한 데이터들을 얻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선박 운항의 안정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석에 의해서 이렇게 바위가 나왔다 들어왔다, 그런 부분들, 노출함 간출함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한 거나, 아까 봤던 것처럼 싱글빔 에코 사운드나 멀티빔 에코 사운드를 이용해서 수심의 해저의 지형의 형태들을 도출하는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고,
또 조위 관측을 위해서 이런 조석 관측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하천의 형상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양의 형상들, 해저면의 형상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사이드 스캔 소나라고 불리는 장치를 이용해서 해저면의 영상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뭐 그 침몰되어 있는 선박의 위치가 어딘지를 찾거나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적용이 되죠. 그다음에 해저의 지층 부분들을 탐사하기 위한 장치를 이용을 해서 해저 지층을 조사하거나, 또 해저의 저질, 해저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뭐 우리가 모래나 뭐 암석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무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통 체닉이라고 하는 장치 등을 이용해서 해저의 저질들이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을 조사하기도 하고요. 또 해안선 형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공 해안선, 자연 해안선, 그 해안선의 측량들을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또 요즘에 드론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힘든 곳 같은 경우에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서 사진 촬영, 사진 측량 기술 등을 적용하는 무인 항공 촬영, 그다음에 지오이드 같은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해상에서 중력 관측, 그래서 중력을 측정하는 중력기를 바다 이제 배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각각의 중력들을, 해저면의 중력들을 측정을 해서 육상 중력 관측한 데이터와 해상 중력 관측 데이터, 또 이제 비행기에서 중력을 관측하는 항공 중력 측량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지오이드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항공 수심 측량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비행기에다가 아까 봤던 에코 사운드 있죠? 음향 측신기 같은 장치인데요. 이거를 레이저를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을 투과하지 못하는데, 물을 투과할 수 있는 파장대역과 물을 투과하지 못하는 파장대역들을 동시에 송출을 시켜서 바다 표면을 맞고 되돌아오는 거와 바다 저면을 맞고 되돌아오는 시간 차이를 계산해서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원리가 개발되었는데요. 그거를 이용한 방법이 항공 수심 측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앞서 보였던 것처럼 해상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 육상에서의 하천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요, 이렇게 무인 선박에 의해서 음향 측신기 장치들을 설치를 하고요. 설치해서 GPS를 설치를 하고 바다 해저면에 대한 멀티빔 에코 사운드를 이용해서 수심을 측정하는 이 무인 선박 측량 시스템들도 요즘에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건 이제 항공 라이다 측량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요즘에 기술이 도입되다 보니까 시험 문제 같은 데도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보통 에어본 레이저 배티메트리라고 해서요. 또 줄여서 ALB라고도 하고요. 이런 항공 수심 측량은요, 일반적으로 항공 라이다, 육상을 측량하기 위해서 항공 이제 적색의 레이저 펄스가 발사가 돼서 육상 표면을 맞고 되돌아가는 것을 이용을 해서 육상의 지표면의 기복 자체를 데이터들을 얻기 위한 장치들을 바다에 실시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똑같이 레이저 펄스를 육상에서 하는 육상 항공 라이다처럼 목표물에 발사를 하고 목표물에서 반사된 레이저 펄스가 비행기에 장착되어 있는 리시버라고 불리는 수신장치 도달하는 시간 차이,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목표물까지 거리를 측정하는데, 수심 측량을 위해서 사용하는 ALB 같은 경우에는 서로 파장이 다른 근적의 펄스하고 녹색 펄스를 다시 따로따로 발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적의 펄스는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근적의 펄스는 해수면에서 반사돼서 되돌아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쏘게 되면 빨간색 펄스는 해수면 맞고 되돌아오게 되겠고, 녹색 펄스는 이 해수면 자체를 투과를 해서 해저면을 맞고 되돌아오는 시간차를 이용을 해서 해저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원리를 적용한 게 항공 라이다에 의한 수심 측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기본적인 원리들을 보시려면 지금 같은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항공 라이다에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녹색 영역과 근적 영역을 쌓아가지고요. 이제 투과가 되는 게 보이시죠? 녹색 영역은 이렇게 경사가 되는데 이 부분을 보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천의 수심 깊이를 얻기 위해서,
또는 해양의 수심 깊이를 얻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얻어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천이든 해안 연안가든 깊은 바다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서 수심 깊이 얻기 위한 장치가 한국 라이다를 이용한 수심 측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단점이 좀 있어요. 물을 투과하기 위해서 녹색 펄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이 좀 깨끗한 부분을 투과를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물이 탁도가 좀 높은데 이런 분들은 난반사 같은 걸 일으켜서 수심 측량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측량선의 평면 위치 결정법인데, 수심 관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를 띄우고 위치를 결정을 할 때 그 배의 위치 지점이 어딘지를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 지점의 좌표들을 알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전통적으로 하는 수심 측량 방법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보통 수심 측량 같은 경우는 횡단 측량 실시와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심 측량만 단독으로 실시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심 측량을 실시할 때 내 선박의 위치가, 이게 지금 P1, P2라고 되어 있는 이 점이 선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박. 이 배의 위치가 있는데, 이 배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아까 하천의 양안에 거리표라는 게 설치가 된다고 그랬죠. 그 거리표라는 게 이제 기준 거리 값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보면 기선의 결과물이 될 텐데,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선박의 위치가 어디가 P가 있어요. P라는 지점이 있고, 거리계라고 들어져 있는 게 이제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을 때, 이 두 A, B 지점에 대한 거리 값은 알고 있다는 거죠. 거리표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천의 위치를 결정하고 싶을 때, 하천의 깊이를 측정하는 P라는 지점이 위치가,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 양안에 설치되어 있는 거리표 기준으로 얘가 어느 지점이 만큼 떨어져 있는지, 얘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나 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 B의 거리를 알고 있다 그러면 거리표에 의해서 A, B 거리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배에 선박하는 관측점 위치로부터 이 배 A를 시준으로 해서 B 지점까지의 각도를 측정할 수만 있으면, 그죠? 지금처럼 알파1이나 알파2를 측정할 수 있으면 얘의 거리 값인 BP의 거리를 알 수 있겠죠. BP의 거리는 우리 거리계에 의한 AB 곱하기 얼마가 돼요? 탄젠트 알파만 곱하면 되겠죠. 탄젠트 이것은 세타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P점에서 뭐 이렇게 6분위로 관측한 경우는 후방교회법이라고 해서 역으로 또 관측할 수 있는데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내가 수심을 관측하기 위한 지점 P 지점이 있고요. 이렇게 거리표에서 A, B의 거리값을 알고 있을 때 P 지점에서 각을 관측하는 거죠. 각을 관측해서 그걸 베타라고 보자.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우리 BP 거리분의 AB 거리의 비율로서 정해지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BP 지점의 거리값이니까요. 요거는 거리표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수평거리 AB를 탄젠트 베타로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탄젠트 베타의 역승이니까요. 이 부분은 역승을 하면 뭐가 돼요? 코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간략하게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거리표에서 AB 지점이 우리가 기지값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지값으로서 알고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배에서 기준으로 우리가 두 거리표의 각을 측정을 하겠느냐, 아니면 앞에 1번 케이스처럼 A 지점에서 놓고 이렇게 B 지점을 시준으로 한 상태에서 수심을 관측하는 선박 사이에 끼어있는 각을 측정을 하겠느냐, 이거를 전방교회법, 그 다음 후자는 후방교회법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죠. 이렇게 각을 측정을 하는데 또 측각기를 갖다 놓고 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 우주 측량 시대니까요. 이렇게 다른 방법을 위해서 전자파나 GPS에 의한 방법으로서 측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수신 관측을 위해서 앞서 봤던 항공 라이다나 무인 항공기라 보통 우리 드론이라고 부르는 Unmanned Aerial Vehicle이라고 약자죠. UAV, 그다음에 무인 선박 장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신 장비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하천 측량이나 해양 측량, 수심 측량을 위해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을 관측하는 위치 취득을 위해서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하천 측량을 위한 무인 선박의 구조인데요, 앞서 봤던 카메라나 이렇게 수심 관측에 한 라이더 같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상부에 이 관측하는 시스템의 정중앙부에 이 GPS 관측 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관측할 수 있게끔 해서 내가 수심을 관측하는 특정 지점에 대한 좌표들을 획득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 위성 항법 시스템을 적용하고서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취득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이제 보통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르는 UAV 장치에도요, 하부에다가 요즘은 이제 비싸지긴 하지만 앞서 봤던 이제 그런 항공 라이더 시스템들을요 초소형화 시켜서 소형화시키는 항공 라이더 시스템 위에다 밑에다 달고요, 위에서 관측하게 되는데, 이 상부에, 드론 상부에는 항상 GPS와 같은 GNSS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측하는 지점의 위치들을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